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10대 때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게 싫었고, 20대가 되었을 때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간섭을 멀리 하려 했었죠. 특히 연애를 하던 시절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나가서 살까를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때가 다가오니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중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주석을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고, 출산한 친구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도 보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몇 번 보다 보니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남자는 홀 어머니를 모시는 장남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홀 어머니의 나이차 많이 나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거든요. 제 예비 남편의 조건을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결혼을 말렸습니다. 수연아, 누가 봐도 네가 한참 아까운 건 알고 있지? 솔직히 찬호 오빠가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조건은 너무 아니야. 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찬호 오빤 고졸이잖아. 돈도 네가 더 잘 벌고. 그렇긴 한데 찬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날 많이 사랑해줘.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은 현실이라며 제가 아깝다고 결혼을 말렸지만 저는 제 소신껏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대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순수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돈은 여자가 능력 있으면 여자인 제가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도 제 신랑감의 첫 번째 조건이 인성이었기에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20대 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말이면 혼자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죠. 그래서 여자 혼자서 잘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여름 성수기에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KTX에서 제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친구네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KTX를 타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날 KTX 좌석이 하나도 안 남아서 집에 못 올 뻔했는데 갑자기 취소된 자리가 나와서 예매한 게 바로 그 자리야. 만약 그 사람이 좌석 취소 안 했으면 우리 못 만날 뻔했어. 둘이 나란히 앉아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이런저런 말상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고, 서울에 도착해서도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된 거였죠. 남편과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하자 남편이 무척 놀라더군요. 많이 놀란 모양이네. 우리 결혼하는 거 싫어? 그럴 리가. 내가 늘 꿈꾸던 일인데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아이, 그런데 수연아, 나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은 심각한 얼굴이 되더니 제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에 솔직히 좀 놀랐어요. 남편 쪽 가족 성향이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에 한참 어린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 계모야. 친엄마는 나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나 7살 때 재혼하셨어. 새어머니가 아빠랑 재혼하시고 바로 재은이 재영이 연년생으로 나왔고, 그렇게 재혼한 두 분이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모든 재산을 어머니가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 남편이 20살 때여서 재산 포기 각서를 쓰고 새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20살 일해봐야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였대요.
아버님이 집 한 채와 현금을 남기고 가셔서 새어머니가 그 돈으로 평범하게 살고 계시다고 했죠.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조금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연애 때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더니 갑자기 가봐야 할 일이 있다며 제게 마저 영화를 보고 가라고 했었어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지갑이랑 짐가방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남편을 부른 거였습니다. 카드 한 장 손에 없으니 당연히 집에 올 차비도 없으셨겠죠.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러 간 거였고요. 누구나 가끔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 후로도 흔하게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남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오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머님, 혹시 치매 있으셔? 아,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가 내가 거절할까봐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씀하시는 거야. 실은 지난번 가방 잃어버리신 것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친구 집에 놓고 오신 거였어. 오빠 그날 엄청 멀리 있는 거 아시면서 거기까지 부르셨다고? 설마 차로 편히 오시고 싶어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더군요. 왜? 이상해? 글쎄. 평범한 부탁은 아닌 것 같긴 해. 그럼 동생들한테도 자주 그러셔? 아니, 동생들은 어리기도 하고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는 편이야. 어머니도 부탁할 때는 내가 제일 편하다고 하시고. 그래도 너무 장남이랍시고 오빠만 부려먹으니까 좀 그렇다. 오빠가 너무 착해서 다 받아줘서 그래.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 어머님이 애도 아니신데 혼자서도 할 수 있으셔. 남편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람 습관이라는 게 잘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여러 이유로 남편을 불러냈고 본인 편하기 위한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딱 들어봐도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사실인 양 지어내셔서 남편을 불러내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항상 어머니 앞에서 쩔쩔매며 어머니 부탁을 다 들어주었고요. 그런 게 너무 답답해 보였지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었죠.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친아들이 아니라서 부려먹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짠하게 느껴졌던 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의견 하나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게 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됨됨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회사 사람들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남편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남편은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제게 말할 정도였죠.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아요. 강찬호 씨 젊은 친구가 요즘 친구들답지 않게 아주 성실하고 어른들한테도 정말 잘해요.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 내가 전에 강찬호 씨한테 엄청 감동받았다니까. 우리 회사에 오래 일한 경비 아저씨가 계신데 어느 날 그분이 연락도 없이 회사에 안 나온 거예요. 경리가 전화해봐도 통화도 안 되고 그런데 그날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경비 아저씨 집에 찾아갔다니까. 다들 왜 안 나오나 생각만 했지. 우리는 아무도 가볼 생각은 못했거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경비 아저씨가 욕실에 쓰러져서 머리를 다친 거야. 그래서 못 왔던 거고. 우리 강찬호 씨 덕에 경비 아저씨가 살았잖아. 지금 수술 받고 아주 잘 살고 계셔. 진짜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꽉 잡아요. 안 그럼 내가 내 딸내미 소개시켜 줄라니까. 대표님이 남편을 앞에 두고 침을 튀겨가며 칭찬을 하니 남편은 멋쩍어 하더라고요. 원래도 남편의 따뜻한 성격에 끌려 만나고 있던 차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남편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게다가 회사 대표님이 자기 딸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지금 말해. 회사 대표님 딸 만나볼 거야? 아니면 나랑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 거야?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인생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보물이 바로 너야. 1,000만금 줘도 나 절대 너랑 안 바꿔. 그런 오글거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따로 그 경비의 아저씨 일화에 대해 물었을 땐 더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찾아가 볼 생각을 했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 말이 대단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항상 제일 일찍 출근하시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출근하고 아침마다 제일 먼저 마주쳐서 인사하는 사람이 아저씨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저씨가 혼자 산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회사에 입사한 이래 단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하신 적 없는 분이셔. 얼마나 성실하신데. 아저씨도 이 회사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결근, 지각해본 적 없다고 자랑스레 얘기하셨었어.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다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출근하자마자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점심시간에 찾아뵈서 너무 늦게 발견한 게 죄송하지. 이런 착한 심성의 남자라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차분한 성격과 따뜻한 심성을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예뻐하셨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 잘했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후 첫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양 아들이어서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어머님 비위를 잘 맞춰주는 세심한 효자 아들이었고 어머님은 어린 동생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그런 흔한 어머니였습니다. 제게도 세상 다정한 시어머니처럼 반겨주시고 음식도 정성껏 차려서 내어주셨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다녀와서 남편에게 제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했죠. 생각보다 어머님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나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오빠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지는 듯 하더니 이내 웃어 보이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가? 어렸을 때 사랑받았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래도 요즘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긴 해. 남편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 시어머니의 모습은 영락없이 큰아들을 장가 보내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네요.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요. 아무쪼록 두 사람이 잘 살기만 바랄 뿐이네요. 결혼을 앞두고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저희 부모님이나 시어머니나 똑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계모라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 엄마 손을 잡으시고는 예쁜 딸 잘 길러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들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답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화기애애하게 양가 인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정말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저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양가 부모님께 감사하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양가 도움 없이 하기로 해서 온전히 저희 둘의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날 그러셨거든요. 남편 일찍 여의고서 아이 셋 키우느라 장남 장가 갈 돈 마련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어차피 저희 둘 다 직장 성실히 다녔었고 연봉이 적지도 않아서 돈은 꽤나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전셋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들러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집에 가는 날 이것저것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꽤나 자식에게 잘하시는 편인데 시어머니도 자식들 살뜰히 챙기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키워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더라. 앞으로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그랬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근데 사실 나도 좀 얼떨떨해. 원래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수연이 너랑 결혼하면서 완전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장가 간다니까 사람이 변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우리 수연이가 예쁜 며느리라서 어머니가 나까지 예뻐하시려나 봐.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또다시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지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릴 적엔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어릴 적에?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지. 나보단 어린 동생들 챙기시느라 바쁘시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은 또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듯 하더니 말을 멈추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신혼 초에 많이 다툰다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워낙 잘 맞춰주기도 했고 제가 남편에게 잘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과 얽힌 일에서 생기더군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제 월급을 합쳐서 돈 관리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난감해하더라고요. 사실은 첫 월급 탄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내 월급의 반 정도를 용돈으로 들여왔어. 갑자기 용돈 못 드린다고 하면 어머니가 당황하실 것 같아. 남편의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 반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나 용돈으로 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마저도 원래는 200만 원씩 드렸는데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150만 원으로 줄여서 드리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새 가정을 꾸렸으니 부모님 용돈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 일과 관련해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이제는 생활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려. 드리더라도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 때만 드린다고 해. 어떻게 그래 갑자기. 어머니가 분명 화내실 텐데. 오빠가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그러자 남편이 본인이 먼저 말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제기는 150만 원만 주는 것이었죠. 결국 제가 나서서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돈 이야기에 급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남 데려가서 마음도 헛헛한데 용돈까지 뺏어가겠다고? 너희 친정은 잘 살아서 부모님 용돈 안 드려도 되지만 난 혼자서 애 새 키우느라 지금은 골병 들었고 이제 늙어서 일도 못해서 용돈 받아서 써야 된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정이 화목하다는 말 들어봤지? 집안에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각자 하던 대로 하면 좋겠구나. 결국엔 주던 대로 용돈을 달라는 말씀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따로 기분 나쁜 내색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해서 돈을 더 벌겠으니 그 돈으로 시댁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주중에 야근이다 뭐다 힘들게 일하는데 남편을 주말까지 일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30만 원만 매달 드리자고 했죠. 남편도 동의했고 시댁에 30만 원을 드리게 되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마저도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도 살아야 하니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생신이나 명절에 잘 챙겨드리겠다고만 했죠. 그러다 어머님 생신날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생신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제품까지 꼭 집어서 그걸 사달라고 하시길래 알아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12개월치에
3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저도 30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선물을 주문했고 생신 당일에 영양제를 들고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영양제 성물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기뻐하시니 좋아하는 눈치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나 봐.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다고 말을 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았거든요. 우선 가족들이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릴 때 도련님은 5만 원짜리 안마기를 선물로 사오고 아가씨는 10만 원 상품권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선물을 받으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선물을 사와. 찬호가 있는데 니들이 왜 돈을 써? 니들한테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좀 별로더라고요. 아가씨와 도련님이 20대 초반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기 전 시어머니가 음식을 싸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도련님과 아가씨가 둘 다 자취를 하는데 두 사람에게만 김치와 반찬을 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저희 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옆으로 절 도끼 눈으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도 가져가게? 너네는 직접 해먹으면 되는 걸 굳이 가져가려고? 반찬 줄 건 없고 가져가고 싶으면 김치나 조금 가져가던지. 용돈을 줄인 이후 제게 쌀쌀 맞아진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빈통 하나를 텅 소리나게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김치를 가져가는 게 싫으신 것 같았죠.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는 부직포로 된 쇼핑백이 불룩해질 때까지 반찬에 과일까지 담아주셨으면서 제 남편에겐 김치 하나도 내어주기 싫으신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이 불편했던지 남편이 제게 슬금슬금 다가와 말하더군요. 저는 김치 잘 안 먹어서 안 챙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수연이가 음식 잘해서 반찬도 괜찮아요.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건 따로 안 챙긴 거야. 너는 네 마누라한테 얻어먹어. 사실 네 동생들 거 주기도 부족했는데 네 마누라가 눈치 없이 굴어서 내가 다 민망했다. 그리고 수연이 넌 우리 집에서 김치 받아먹을 생각하지 마라. 직접 담가봐야 김치 맛도 낼 줄 알지. 안 그러니? 결혼 전에는 못 느꼈지만 결혼하고 더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 보이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차별받아왔다는 걸요. 그 차별을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라며 넘겨온 날이 무수히 많았을 게 뻔했어요. 남편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도련님과 아가씨가 대학을 다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두 동생들의 대학 학비를 댔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감사해야 할 두 사람이었지만 감사는커녕 돈 필요할 때마다 신혼집에 찾아와 남편을 찾곤 했습니다. 도련님은 23살, 아가씨는 24살이었어요. 아가씨는 1년 휴학하는 바람에 여전히 대학교 4학년에 머물러 있다고 했죠. 그런 두 사람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남편을 찾아왔는데 어느 날은 따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도련님, 대학생이면 마음만 먹으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도 이제 가정이 있는데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돈 달라고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우면 제가 일자리라도 소개시켜 드릴까요? 새언니, 미친 거 아니야? 새언니가 뭔데 우리한테 일을 하라 말아야. 내가 어리니까 만만해 보여? 형수님, 우리 아직 어려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공부 못해서 스펙 못 쌓으면 취직도 안 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형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형한테 돈 달라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한테는 형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라고요. 새언니,
오늘 새언니가 한 말 내가 엄마한테 그대로 다 말할 거야.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더니 새언니 때문에 우리 둘 다 취업 망하게 생겼네. 아가씨는 반말로 급발진을 하더니 취업 못하게 되면 그게 제 탓이라고 우겨댔고 도련님도 아버지 타령하며 돈 받아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둘 다 제 동생이었으면 이미 머리채에 잡아서 싸대기를 3대씩은 날려줬을 텐데 제 동생들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안타깝더군요. 두 사람 다 예의는 밥 말아먹고 상식은 온데간데 없이 행동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남편은 두 사람에게 형수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는 결국엔 20만 원씩 손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시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두 동생들은 씩 웃으며 나갔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분명히 또다시 시어머니께 말하겠다는 걸로 협박하며 돈을 달라고 올 게 뻔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동생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게 놔두라고요. 솔직히 대학교 4학년 되는 동안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본 애들 거의 없다며 이렇게 받아서 버릇하면 결국엔 나중에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죠. 남편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마음이 약해서인지 용돈 액수만 좀 줄였지 어쩌지 못하고 용돈을 주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 후 처음 남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무척 잘하는 남편이기도 하고 동생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남편이기에 생일상 한번 거하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생일 일주일 전쯤에 시어머니께 남편 생일을 저희 집에서 하겠다고 일렀습니다. 시어머니 반응은 그러냐고 하고는 시큰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기 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일요일에 뵐게요. 일요일?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나가신다니 의아했죠. 어머님 교회 다니세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제가 그럼 토요일로 시간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다른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토요일엔 안 돼. 나 그날 모임 있어. 이번 주 주말은 다 안 된다고 하시길래 금요일 저녁은 어떠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금요일 저녁엔 누굴 좀 만나기로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이 되는 시간 알려주세요. 제가 회사 연차 내고 시간 맞출게요. 넌 뭘 이렇게까지 우릴 못 불러서 한다리니? 네 서방 생일이면 니들끼리 촛불 켜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귀찮게 사람을 오라가라야. 그럼 남편 생신에 저희끼리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그럼 다음 달에 아가씨랑 도련님 생일도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걔들 생일을 왜 안 해? 걔들이 네 남편이랑 같니? 걔들은 아직 어린데 니들이 와서 용돈 얼마씩이라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때 가서 내가 따로 연락하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탁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황당했어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저희 친정엄마께 말하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남편 서운하지 않게 친정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갈비찜에 잡채에 온갖 나물을 무치셨고 정말 상다리가 휘어져라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남편과 같이 친정에 도착해서 거실에 펼쳐져 있는 상을 보았는데 남편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장모님, 이거 제 생일상 맞아요? 장인어른 환갑잔치상 아니고요? 그 말에 저희 아빠가 펄쩍 뛰며 환갑은 아직 1년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웃긴 저희 엄마가 막 웃으셨고요. 남편을 주인공 자리에 앉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빠, 촛불 끄기 전에 소원 빌어. 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촛불 처음 불어봐. 처음이야. 이런 생일상도 처음 받아보고
제 생일에 미역국 차려준 어른은 장모님이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도 너무 마음 아파하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희와는 다르게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들떠서 신나 있었죠. 나 소원 빈다? 뭐라고 빌지? 이런 건 처음이라 어색하네. 남편은 눈을 감고 잠시 있더니 이내 촛불을 껐습니다. 아빠가 선물이라며 금일봉을 주셨고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면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린 아이처럼 엄마가 주신 선물 포장을 뜯어보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 생에 이렇게 근사한 생일상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기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는 가족들을 챙기는 게 당연했고 자기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생일상 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구나 하며 최고의 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소원 빌었어? 그건 비밀인데 꼭 말해줘야 하는 거야? 궁금해. 비밀이야. 왠지 소원 말해버리면 안 이뤄질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이 이렇게 순박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챙겨주고 싶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해지는 사람이었죠.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서서히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내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동생들의 생일이면 선물을 챙겼고 용돈도 계속 챙기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챙김 받을 수 있는 날이 아니면 남편을 볼 생각도 안 했죠.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도 멀리서 수고했다고 전화만 왔지 따로 찾아와 본다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기를 위한 선물도 당연히 없으셨고요. 아기 돌잔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무슨 돌잔치식이나 하냐고 대충 생일상 차려서 먹고 치우면 되지 않냐고 하셨죠. 서운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지만 강서방 보고 있으면 안 됐어. 그래도 키운 정이 있을 텐데 너희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없나 봐. 강서방한테 돈 얘기만 했지 정작 강서방 챙겨주는 건 없잖아. 너라도 강서방 잘 챙겨주고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연우 돌잔치 날 억지로 오시라고 하지 말고 축하받자고 하는 날에 억지로 축하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돌잔치를 치르게 되었고 시어머니만 돌잔치 날 오셔서 뷔페 식사하시고 빠르게 돌아가셨어요. 축의금은 기대도 안 했는데 5만 원 넣어주셨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며 살다 보니 어느덧 저도 결혼 7년 차가 되어갔고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우리 시어머니는 집안 식구들 대소사는 정말 기가 막히게 꼭 챙기시곤 했어요. 물론 그 식구라는 울타리에 저와 제 남편은 없었지만요. 하루는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더군요. 갔더니 도련님이 결혼할 동서가 예쁘고 날씬하고 센스도 있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 처자인지 남자 보는 눈 되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련님과 결혼하는 순간 집안의 가장 당첨인데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고 왔나 싶었죠. 도련님이 취직한 후에도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떠돌이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기도 했고 여전히 툭하면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손을 벌리곤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야 제가 거절하는 법을 연습시켜서 이제는 좀 덜 휘둘리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니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바빴습니다. 철없는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 동서될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걱정되었죠. 시어머니의 쉴 새 없는 칭찬에 귀에 피딱지가 앉아갈 즈음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른 진짜 이유를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재영이가 이직 중인 건 알고 있지? 요즘 말로 스펙인가 머시갱인가 그게 좀 모자라서 취직도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내보내는 바람에 애가 모아둔 돈도 없다더라.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결혼을 시키니? 못해도 전셋집 구할 돈은 마련해줘야지. 딱 봐도 제 남편에게 전세 자금을 받아내려는 심산인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에 딱 잘라 말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전세는 얼마쯤 생각하시는데요? 남편의 반응에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1억 5천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방 3개짜리 빌라라도 들어가지. 1억 5천이라는 말에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1억 5천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1억 5천이요? 어머님, 1억 5천 모아두셨어요? 저희는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못 모았는데 아무래도 애 키우다 보니까 돈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1억 5천이나 있으신가 봐요. 저는 헤헤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옆눈으로 째려보시며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1분 정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눈맞춤한 채로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제발 이 상황에 남편이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면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저희도 모아둔 돈은 없는데 어쩌죠? 저는 남편 말에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음 남편 말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미리 조금 댕겨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며 역시 내 아들이라고 끌어안고 장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남편은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늘 이런 식으로 남편을 조련해왔던 겁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엄청나게 칭찬하고 네가 최고라고 해주는 거죠. 그럼 남편은 자신이 정말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감을 얻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펄쩍 뛰며 남편에게 퇴직금 건들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금의 반만 보태주자고 했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보면 당신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당신은 항상 어머니 말에 휘둘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당신 생일 한 번을 챙겨주신 적 있으셔? 나 결혼 7년 차지만 당신 생일날 당신 어머니 얼굴 본 적도 없어. 생일날 식사만 하러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잖아. 생일 선물 사는 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연우를 손자로 생각하기나 하셔? 솔직히 내 주변에 자기 손자 돌잔치에 5만 원 축의금 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시다고. 그런데 당신이 왜 도련님 전셋집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도련님은 당신한테 양말 하나라도 사준 적 있어? 제가 따다다다 쏘아붙이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런데 나 키워준 사람이잖아. 남편은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납득되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함께 사는 거야 당연했고 아버지는 남편이 20살쯤 돌아가셨으니 이미 성인이 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대학도 못 가고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벌어먹고 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과 동생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줬으면 해줬지 무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온갖 차별은 다 하면서 부탁만 하는 시댁에 저는 진절머리 나게 싫었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남편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결국 저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퇴직금 일부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전세금 5천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일로 남편과 대화도 안 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더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했죠. 당신 시댁 식구들 돕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반대하는데도 당신이 또 이렇게 우리 집 재산 퍼서 그 집에 갖다 주면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가족 안 해.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실제로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일을 하길래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1년이나 고되게 일을 해서인지 남편은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빈혈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자는 말에 각종 검사를 받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대장암 3기요. 아직 아이가 6살밖에 안 되었는데 애 아빠가 암이라니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일을 휴직해야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아이를 봐주시고 친정 엄마가 남편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저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고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온 집안 식구가 남편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까지 팔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자네 집 걱정은 말고 얼른 치료받고 완쾌하게 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가장인데 이렇게 누워있고 아내랑 장인어른 장모님 고생만 시키네요. 그런 말 말고 자네는 나을 생각만 해. 자네가 건강해지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니까. 남편은 저와 부모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대장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께 알렸을 때의 그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남편이 암이래요. 항암 치료 시작하기로 했어요. 자기 용돈부터 걱정하는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락할 통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시어머니랑 동생들이 걱정할까봐 염려하는 눈치였고요.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많이 아파요. 병문안 한번 오세요. 나 원래 사람 아픈 거 못 보는 체질이야. 아픈 사람 보면 나까지 아픈 것 같아서. 잔호 몸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때 보자꾸나. 아들 문병도 안 오는 사람이 병간호를 해줄 리가 없었어요. 역시나 병간호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단칼에 거절하셨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집까지 팔고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바쁘신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셔? 제게 이렇게 물을 때면 제 가슴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저 남편을 옆에서 위로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을 찾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부쩍 힘들어하고 치료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리 말씀도 없이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서방님 내외와 아가씨까지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무척 밝아지더군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 앉으세요. 재영아, 많이 바쁘지? 형 때문에 네가 이런 데까지 오게 하고 면목이 없다. 재은이도 어서 앉아. 남편은 자기가 환자이면서 시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거의 암 진단받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 방문에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나 좀 봐달라고 꼬랑지 치는 강아지 같더군요. 제 소개로는 절로 한숨이 나왔죠.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오래도 아니고 한 20분 정도 앉아있더니 금방 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붙잡지도 못하고 아쉬워하는 눈치였고요. 너무 서둘러 나가셔서 저희 엄마와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나간 지 한 5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모자를 놓고 가신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모자를 가져다 드리고 오겠다며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를 않으셔서 아가씨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도련님께 전화를 하려 하자 어디선가 아가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 돈 엄마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 불입한 게 얼만데.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려다가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찬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3개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 합치면 좋게 1억 2천인가 4천은 나올 거야. 대박. 그럼 나 3천만 원만 주라. 그걸로 전신 성형하게. 이거 사. 네가 어디가 어때서 성형을 해. 아무 말 말고 지금 만난다는 변호사랑 잘해봐. 너 결혼할 때 엄마가 찬호 보험금 나오면 다 너 줄 테니까. 오늘 보니까 찬호가 오래 버티진 못하겠더라. 그러게, 오빠 불쌍해. 그래도 오늘 오빠 보러 오길 잘했다. 대충 오빠 상태를 알아야 나도 내 결혼 날짜를 잡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진정 이 세계에서 들려오는 말인지 헛것을 들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후덜거리며 간신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지금 두 분이 무슨 개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그런 대화나 나누시고 제정신이세요? 제 목소리에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놀라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잡아떼시고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몰래 뒤에서 남 얘기 듣는 거 아니다. 손에 든 건 내 모자니? 이리 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있던 모자를 뺏듯이 집어들고는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날리며 2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 죽을 날 기다려 보험금 받아낼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믿고 인정받으려 애썼던 남편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저 사람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다 라고요. 그러니 쌍욕의 막말이 절로 나온 거였죠. 차마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항암 치료 받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죽으라는 소리가 같았으니까요.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속상한 감정이 뒤섞여 눈물만 나오더군요. 잠시 야외 휴게실로 가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자고 있더군요. 큰 키에 덩치도 좋았던 사람이 잠깐 사이에 참 많이도 말랐다 싶었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하느라 애썼는데도 친정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단박에 알아보시더군요. 결국 친정엄마께는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셨죠. 너희 시어머니 앞뒤가 다를 거라는 건 대충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네. 너 앞으로 그 집 며느리 노릇 계속 할 거니? 내가 미쳤어. 그딴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나저나 남편이 알까봐 너무 불안해. 만약 강서방이 알면 분명 충격받아서 삶의 의지도 잃을 거야. 그럼 암도 더 악화될 테고. 엄마 알지? 나 강서방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연우 불쌍해서 어떡해. 수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 네가 중심 잡아야 강서방도 잘 치료받지. 네 시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강서방 못 만나게 할 테니까. 넌 찬호랑 연우만 신경 써. 엄마도 옆에서 강서방 신경 써서 돌볼 테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식사도 잘 못하더니 억지로라도 먹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근력 운동도 시작했고요. 나 무조건 암 극복할 거야. 다 나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어제 시댁 식구들의 방문이 남편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았어요. 단 한 번의 병문안으로 남편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무척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방문한 진짜 이유를 남편이 모르는 게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은 2번 다시 병원을 찾지 않더군요. 대신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락을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카톡을 보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죠. 여보, 뭐해? 어머니한테 카톡 보내. 나 열심히 치료받고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어? 어머님이 뭘 하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치료받으라네. 내가 힘들까봐 걱정되시나 봐. 그래?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남편은 12차 항암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어요. 치료를 끝내고 5개월 후쯤 종양 수치 검사를 했는데 그 값이 정상 범위로 나오게 되었죠. 의사로부터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데 종교도 없는 제가 온갖 신께 감사 인사를 드렸네요.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치료를 끝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가족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일을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요. 남편이 저 대신 집에서 아이를 보며 집안일을 맡아주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저희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그 동안의 경과를 시어머니께 알려왔었고 남편의 쾌유를 축하하던 날 시어머니께 이제 다 나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오시라는 대답 대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주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할까? 응? 그걸 뭘 물어봐.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이 집은 자기랑 나랑 같이 사는 집이니까 당신한테도 물어봐야지. 그럼 어머니 오시라고 할게. 그래, 알았어. 아참, 어머니 오시는 날 연우는 장모님께 잠시 맡겨두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아이를 친정에 맡기자더군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평온한 일상을 보내다가 그날을 맞이했죠. 남편 말대로 그 주 주말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봐도 못 본 척 인사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괜히 헛기침 소리를 내시며 저를 한번 흘겨보시더니 남편과 대화를 나누더군요. 이제 다 나은 거야? 앞으로 또 암에 걸릴 일은 없고? 네, 이제 정말 다 나았어요.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암에 걸릴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제 일도 다닐 수 있는 거야? 이젠 나도 용돈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용돈 얘기에 기가 차더군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찾아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용돈 내놓으라 그거겠죠. 아니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 보자고 한 거예요. 일전에 제가 퇴직금 드렸던 거 돌려받으려고요. 응? 무슨 퇴직금? 재영이 결혼할 때 제 퇴직금 모아둔 돈 합쳐서 드린 5천만 원이요. 그거 돌려주세요. 저 당분간 일할 수가 없어서 그 돈 필요하거든요. 얘는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재영이 전세 만기 딱 2달 남았더라고요. 만기 되면 집 빼서 제 돈 5천도 빼주세요. 아니, 너는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돈을 줬다가 뺐니? 그것도 형식이나 돼서 동생 거 뺏어가려고나 하고. 나 그 돈 못 준다. 아니요. 안 주시면 안 될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안 주면 네가 어쩔 건데. 재영이 고소할 거예요. 어머니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하나뿐인 아들 콩밥 먹이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도대체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재영이 아직도 술 먹고 운전하는 버릇 못 고쳤죠?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 말인즉 서방님이 과거에 음주 운전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 운전을 해서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서방님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터라 동종 범죄로 가중처벌될까봐 남편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도로교통법 위반, 게다가 사서명 위조까지. 어머니, 재영이 실형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니? 네 동생 약 좀 잡아서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내 아들이 할 짓이야? 아들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는커녕 언제나 굽신대던 남편이 버럭하니 충격을 받으신 눈치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도 놀란 상태였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하셨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저절로 악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쥐어 흔드시며 이러시더군요. 너 때문이라고. 니년이 다 말해서 자기 아들이 이상해진 거라고요. 시어머니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빠져나올 틈이 없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아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손목을 꽉 쥐고는 제게서 떨어뜨리려고 뒤로 밀어버린 거였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신 거고요. 시어머니는 착한 아들의 변심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배찔장이 되었더군요. 찬호야, 엄마한테 왜 이래? 누가 엄마야? 설거지 못한다고 2박 3일 굶기고 빨래 못한다고 내 머리에 락스 붙는 게 엄마야?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 죽길 기다리면서 보험금 탈 생각에 기뻐를 하는데 내가 왜 죽을 힘을 다해서 항암 치료 받았는지 알아? 당신한테 내 목숨값 주기 싫어서 미친 듯이 견딘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제 몸속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의문이었어요. 게다가 설거지며 빨래 이야기는 결혼 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런데도 엄마니까, 당신이란 사람이 내 엄마라니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고. 찬호야,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우리 흥분 가라앉히고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겁이 났는지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힐 기미가 없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내 돈 5천만 원 당장 내놔.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이 여자, 당신이 함부로 머리채 잡을 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야. 당장 사과해. 남편은 매우 흥분해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진짜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사과가 끝나자 남편은 시어머니 어깨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냈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에게 괜찮으냐고 묻는데 남편이 저를 끌어안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눈물을 흘렸고 저는 남편 눈물이 그칠 때까지 안아준 채 기다려주었어요. 조금 진정된 남편을 안방에 눕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 입금해 줄 테니 계좌 보내라고요. 남편 계좌 번호를 보내주자마자 입금이 되더군요. 2달 후에 받을 줄 알았는데 빨리 주네. 그냥 1억쯤 달라고 할 걸 그랬나? 그러면서 남편이 저를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저는 남편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산후로들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과거의 힘든 기억들을 모두 잊어주길 바랬어요. 앞으로의 행복한 일만 생각하길 바랬습니다. 제 노력 덕분인지 남편은 조금씩 밝아져 갔어요. 그 와중에 서방님을 신고하는 건 잊지 않고 했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돈 주면 신고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 딱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그 전화를 끝으로 남편은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집도 이사를 갔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 원을 보태서요. 남편은 완전히 시댁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을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아니, 그 여자가 사망보험금 챙기려고 했던 거.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남편 가슴에 아물어가는 상처를 벌리게 될까 봐서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재영이가 핸드폰을 두고 갔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뺀 가족들끼리 단체 카톡을 하는 걸 알게 되었다네요. 대화 속에서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 보험금 이야기도 있었고요. 남편은 덤덤한 듯 말해주었지만 그 속은 말이 아니었겠죠. 남편은 보험금 수익자도 모두 바꾸었습니다. 보험은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남편 명의로 들어둔 거였는데 계약자인 시어머니가 모두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남편이 모두 납입하는 걸로 바꾸었어요. 수익자는 모두 아내인조로 바꾸었고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남편은 계모와 동생들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없던 것처럼 지어나갔어요. 그들을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완전 무시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하더군요.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 후 10번째 맞이하는 남편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준다며 저희 세 식구를 부르셨어요. 친정집에 도착해서 생일상을 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 첫 생일상 차려주셨을 때랑 똑같네요. 어머,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차려봤는데 맨날 하던 것만 해서 그런가 봐. 좀 다른 것도 만들어 볼 걸 그랬나?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남편은 소원 비는 걸 잊지 않고 스스로 챙겨서 하더군요. 무슨 소원 빌었어? 지난번이랑 같은 소원. 그게 뭔데? 비밀. 괜히 말했다가 소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치, 그럼 첫 번째 소원은 이뤄졌고? 그러자 남편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점점 더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저는 괜히 아이를 시켜 아빠의 비밀을 캐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유독 약한 남편이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후 미역국을 한술 뜨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미역국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아빠는 어리둥절해하며 미역국 맛이 이상하냐고 물으셨어요.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잠시 후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강서방, 미역국 맛이 이상한가? 아니면 혹시 몸이 안 좋은 거야? 강서방, 무리할 거 없어. 이 몸이 안 좋은 거면 안방에 들어가서 좀 쉬게. 누워서 한숨 자던지. 모두가 남편 걱정에 남편 얼굴을 바라보는데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장모님, 장인어른, 앞으로 제가 제 부모님보다 더 진짜 부모님처럼 효도할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남편은 코를 훌쩍였고 아이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따라 울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효도 안 해도 돼. 그저 강서방이 우리 수연이 많이 사랑해주고 연우 잘 키우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우리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자기 아빠가 훌쩍거리니 연우가 아빠 웃게 해준다며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와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슬리퍼였어요. 아이의 귀여운 선물에 가족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연우가 제 귓속에 대고 조용히 얘기해 주더군요. 아빠 소원 알아냈어. 아빠 소원은 할머니가 차려준 생일상 또 받는 거였대.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리 마음이 짠하던지요. 아마도 남편이 원하는 건 생일상이 아니라 가족에게 받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친정 엄마에게 슬쩍 남편의 소원을 이야기해 주었고 2번 더 똑같은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남편 소원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는 저더러 차리라네요. 엄마 손목 아프시다고요. 사실 엄마 밥상 얻어먹으려고 제가 일부러 더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요리에 취미가 붙어서 저희 부모님 생신상을 직접 차려주고 있어요. 계속 주부로 지내서 그런지 요리 실력이 날로 좋아지는 남편이랍니다. 최근에는 장사 안 되는 가게 잘 되게 조언해주는 TV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는데 이러다가 조만간 음식 장사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원한다면 해보라고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